제가 2시간이라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해 왔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이 받쳐서 오늘 제 주제는 제가 오면서 서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서론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 딱 10년 전에 의암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구영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뵙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국장님도 어지간히 때를 쓰는 분이라 한 번은 거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자칫하면 싸움 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오늘도 이제 다른 손님이 오셔서 여기 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면서 이 차 안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왔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따로 없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주제를 세계사의 눈으로 본 한국 독립운동,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 춘천에 계시는 분은 우리 춘천계 최고야.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 집사람이 제일 예뻐요. 물론 집사람 앞에 서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향토에 대한 사랑, 애정, 그건 뭐 모두가 살아가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춘천의 독립운동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모르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최고지 하고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는 독립운동 안 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눈을 크게 떠서, 우리는 유인식 선생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 불 찼습니까? 예. 앞뒤로 되어 있네요. 네. 이 불이 하나 좀 더 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죠. 사실, 국장님께서는 출력을 해서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오는 사진 중에 그 원 소장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자료들이 몇 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미리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이게 정부기관입니다. 그 국가보훈부 소속의 정부기관이고, 저는 국립대학 교수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정년 퇴임하고 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공무원 신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서울에 오시면 3호선 독립문역에 내리시면 서대문 형무소가 있고 바로 곁에 이 기념관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혹시 저를 찾으셔서 있으면 언제든지 차 대접할 것이고요. 제가 없으면 저희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사 드시면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네.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에는 19세기, 20세기에는 남의 땅을 침략해서 짓밟고 살아가는 제국주의 국가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 이것을 이제 사회과학에서 식민지 해방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이란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란 말이나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몇 개쯤 될 것인가? 짐작해 보시면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았어요. 거꾸로 제국주의 국가는 몇 개쯤 될 것인가? 여행 많이 해보신 스페인, 포르투갈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시대가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벨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소련, 미국,
일본, 예, 뭐 그래봐 열서너 개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대부분 독립운동을 다 했다. 거기에도 의병이 있고 거기에도 노동운동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이 백수십 개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자주 독립국가를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만드는 국가가 중세 왕조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국가, 그걸 근대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통해서 어떤 독립운동가들은 군주 국가를 꿈꿨어요. 또 어떤 독립운동가들은 시민사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국민이고 춘천은 시민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참정권을 가진다는,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는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하고 그런 국가를 근대국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어떤 사람은 자꾸 지혈사라고 그럽니다. 지혈사가 아니고 진짜는 어조사죠. 한국 독립운동의 혈사죠. 이건 상해에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독립운동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식민조건, 시집살이를 해도 집집마다 다릅니다. 조건이. 저도 지금 며느리하고 전화하다가 왔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전화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릅니다. 식민조건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의 조건, 그것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나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요? 바로 옆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앞집에 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시어머니들은 좋은 분이라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비교하자면 그렇다. 바로 옆집, 옆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간접 통치가 아니라 직접 통치입니다. 그래서 통치 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 말은 시집살이가 제일 세다. 다른 나라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인도는요, 어느 나라의 식민지입니까? 영국이죠. 뭡니다. 일단 벌써 통치 강도가 약합니다. 영국의 바로 옆 나라에서 영국의 통치를 받고 산 나라 식민, 예? 아일랜드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아일랜드 사람, 그 사람들, 제가 아일랜드 일부러 독립운동가 우리 같으면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 찾아가서 묘소에 참배하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속 터지는 게 뭐냐 하면 영국이 신사나라라는 거예요. 남 속도 모르고 자기들은 880년 침략을 받고 살았는데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가서 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식민 조건이 가장 나쁜 조건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인접국가의 직접 통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족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키나와라는 것이 있죠. 예. 요즘 짧게 여행 3박 4일 갑자기 모임에서 가기도 합니다. 오키나와에 있었던 국가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유구. 그 유구라는 나라가 지금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30대 나이, 저도 30대 나이가 있었어요. 지금 70대지만 30대 나이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술회의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 오키나와의 독립운동사를 발표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논문 발표하고 난 뒤에 다 마치고 나면 발표 토론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저녁을 먹어요. 근데 이분은 조용히 사라져요. 따라가보면 뒷골목에 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먹고 한도 잔하고 막 울어요. 오키나와가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30대 어린 초반에 그걸 보면서 마음이 미어진 거예요.
오키나와가 독립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면 정체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그들의 역사, 그들의 종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뭘 묶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정책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본이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말살, 말과 글, 말살, 역사 조작했죠. 민족, 종교, 말살. 얼마 전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 두들겨 잡을 때 그분들이 조선어학회만 잡은 거 아닙니다. 똑같은 시기에 만주에 있던 대종교 본부를 쓸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선 안희재 선생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왜 그 말과 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두들겨 잡을 때 대종교를 같이 두들겨 잡느냐? 또 우리나라에 일본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사업 중에서 선두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종교 탄압입니다. 그래서 나철 선생이 자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종교는 반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봉오동 전투에 대종교 그룹이 들어가가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족 말살 정책은 일본은 영원히 오키나와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방법은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정체성의 핵심 말과 글, 역사, 민족 종교를 탄압해서 없애거나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이에요. 박은식 선생이 왜 역사를 쓰느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식민 조건은 제일 나쁘고 저항성은 가장 세요. 가장 센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한 번도 일본이 우리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네. 자, 오늘 제가 2시간 분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적다 하니까 아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진을 탁 보시면 왼쪽에 히미에스 얼굴이 잘 모르겠죠. 유명한 배우인데 리암 니슨입니다. 리암 니슨 아주 유명한 배우죠. 여기 마이클 콜린스라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김원봉 이런 그 의열투쟁가이기도 하고 네루 호치민은 뭐 우리가 월남전도 참여했지만 호치민은 베트남의 독립운동가이죠. 이거는 인도의 독립운동가고 리브레이트는 남미의 중남미 지금 콜롬비아나 볼리비아라는 나라 이름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시몬드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따온 나라 이름이 볼리비아입니다. 중남미 여행을 가시면은 중국에 가면은 선문로, 중산로죠. 중산로 이런 것처럼 남미의 곳곳에 중심 도로가 이름이 볼리바르로거나 아니면 세인트 마르텐로입니다. 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르헨티나 출신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두 분이 중남미의 독립운동의 최고봉입니다. 이 리브레이터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시몬드 볼리바르라는 사람은 우리가 중남미가 식민지에서 탈출해야 돼. 스페인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럴 때 목표는 미국처럼 중남미 합중국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세인트 마르텐이라는 사람은 이 아르헨티나의 수도에 대성당에 가면 성당 안에 그분의 성당 안에 이 마르텐이라는 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입헌민주 국가를 추구했던 분입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제가 뭐 이야기하자면 어떤 나라나 인도네시아든 필리핀이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 독립운동 속에는 또 이념은 또 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요. 독립운동의 시기 중에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비교적 짧은 시기입니다. 넓게 끝까지 우리는 국가라는 것을 유지했었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독립운동 기간은 이렇게 짧고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 오면서 아마 여기서 보내면서 이게 붕괴된 것 같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이런 경우가 필리핀이고요. 여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건 정말 뭔지 모르겠네, 저도. 예. 이거는 아마 인도 두 글자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동아시아에서 이 기간이 다들 깁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의 식민지로서 그런 세월을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1894년 이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부터 1945년까지 51년간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곳이 전 세계에 어디일까?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한국 사람이 살았던 곳에서는 다 독립운동이 일어난다. 그것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모든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51년, 근데 그냥 50년이라 하십시다. 이렇게 마치고 나갈 때 시험 칠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 몇 년 했어요? 50년입니다. 그럼 딱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3.1운동입니다. 3.1운동 이전에 25년, 3.1운동 이후에 25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지요? 그래서 제 강의 들은 분 중에 100점 안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3.1운동 이전에 25년, 3.1운동 이후에 25년. 그런데 앞과 뒤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어떻게 다른가? 꼭, 우리 의원님은 결혼을 몇 살에 했어요? 25살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딱 절반으로 나눈다면 어디를 나눌 것 같아요? 결혼했죠. 결혼 이전에 하고 결혼 이후에 인생이 다 달랐어.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대부분 부인네들한테 물어보면은 행복하면서도 말은 그래 합니다. 실제로는 나 정말 결혼 잘해가지고 내 확 폈어 이러면서도 그런 말 안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사가 완전히 앞과 뒤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제일 처음에 3.1운동 이전에는 제가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요게 먼저 시작됐다. 의병전쟁을 먼저 시작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일본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으키면서 우리 궁궐을 벌써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 10년간 띄엄띄엄 가지만 간단 말이죠. 근데 유인식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무렵에 이제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10년쯤 뒤에 아이고 그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요 그 무기 가지고 군사훈련 안 된 이 군대 가지고 어떻게 일본군에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와서 뭘 거두어 갔는데 일본군이 닥쳐서 너 집에서 뭐 줬다며? 그래서 또 당하고 원망도 나타나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보다는 서양 열강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이제 계몽운동입니다. 그들의 정치사상, 그들의 과학문명, 그들의 수학, 물리 이런 걸 받아들여야 돼. 이게 계몽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거처럼 이런 의열투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주를 망명해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단 말이죠. 특히 1910년에 나라 잃고 나면은 물론 그전에도 의병하시던 분들이 가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지요. 밖에 가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군사 조직이 없으니까 대한제국 군대도 없어지고 싸울 군대가 없으니 어떻게 해? 방법이 나라 밖에 가서 독립군을 길러서 일본군하고 맞서 싸워서 나라를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밖에 나가서 군대 만들어 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긴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어차피 일본은 침략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럴 때 우리랑 손잡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 수 있는 연합군이 만들어질 것이고 왜? 만주를 일본이 침공하면 어차피 중국은 일본에 전쟁을 할 것이고 그걸 내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간다. 그래서 기지를 만든다. 그런데 1910년에 나라를 잃었지만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군대를 기르고 하는데
요 사이에 벌어진 중요한 것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11월 11일 날 끝나면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린답니다. 거기에 우리 문제를 다루어 달라 하고 요구한 것이 3.1 독립선언이에요.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몇몇 단체 이름이 아니라 온 국민이, 모든 동포가 일어나서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독립선언 때 이 땅에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이때 러시아 혁명 직후에 우리 국내로 전단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의 독립운동은 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계열로 가고요. 여기 앞에 거 부분을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요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이것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 엔터키를 이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보수라고 하고 여기에는 진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의병을 일으킨 분들은 주력이 유림들입니다. 이분들은 독립을 하되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되 어떤 국가, 군주국가를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 군주께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몽운동을 펼쳐나가는 이분들은 공화제 국가를 목표로 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진보라고 하지 않고 요즘 희한한 좌빨이라고 부릅니다만서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요. 이분들을 하여튼 아주 나쁜 극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립운동을, 나라의 독립은 같은 목표로 삼지만 이 두 세력은 완전히 반목을 합니다. 심지어 안동 같은 경우는 의병이 계몽운동 학교에 와서 교감, 교사를 총 쏴 죽입니다. 이유가 뭔데? 상투, 학생들 단체로 상투를 잘랐다고. 그것도 나라 망하기 한 달 반 전에. 그게 뭔 대수입니까? 그만큼 이념의 대결이란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망조가 나는 아주 전형적인 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비로소 요 쭉 그룹 중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군주정 이거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 공화주의 받아들여야 돼 하는 그룹이 생기고, 이쪽에서도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 시스템만 주장해서 될 게 아니야 하고서 광복회라고 하는 것이 1915년에 대구에서 만들어집니다. 요게 보수와 진보가 처음으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광복회는 뭘 하려고 했느냐?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가 성공하면 우리는 살고 실패하면 다시 살 길이 없다.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 사람과 돈을 보내야 된다. 이 조직이 광복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보수 진보가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이 3.1운동 때입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우리 독립운동계에서 군주국가로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은 거의 없어집니다. 다시는 그때 말하는 극보수라는 것은 3.1운동 이후에는 아예 우리들이 독립국가를 만들면 민주공화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 결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나타나는 거죠. 이 선언이 대동단결 선언으로, 이 시험에 제일 많이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대동단결 선언. 1917년도에 황제가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그 주권은 우리 국민이 가진다. 독립운동가들은 그 주권을 확보해서 국민들 손에 쥐어드려야 된다. 그러한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민주공화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1일 날 김규식 선생이 저 파리 강화회의로 파견되게 되는데, 그러자마자 상해에서 활약하는 제일 어른이 신규식이라는 분입니다. 신채호 선생하고 같은 고향 동네 사분이죠. 이 신규식 선생이 김규식이라는 인물을 파견한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독립운동가들한테 전 한족 대표대회라는 것을 소집합니다. 오세요. 우리가 정부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결실이 독립선언이 터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내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거하고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는 그 사회주의 물결이, 여기 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923년 이쯤 되면 청년들이 벌써 사회주의를 쫙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1925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벌써 노동운동이 1923년이면 춘천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이건 뭐 아주 제가 동화처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서양의 열강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단어들이 있어요. 자유, 평등, 만국공법, 인권, 그 모든 용어를 다 집어내어서 독립을 요구했는데, 서양의 대회에 참여해서 노동대회다 뭐다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또 파리 강화회의에 가보니까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아무리 선언서 나부껴도 아무도 열강들은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급투쟁이라는 게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한번 계급투쟁이 하면 벌써 이 빨개이들이 하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사회에 극소수 인물이 전체의 경제적인 부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 구성원들은 무산자 계급이다. 그런 사회라고 할 때 이 무산자 계급이 극소수 독점 자본가 계급을 깨부수고 부를 평등하게 나누고, 이게 공산사회다. 그런데 그 논리대로 그게 계급투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깨부숴야 할 독점 자본가 계급이 일제라고. 그러면 해방돼야 할 무산자 계급은 누구냐? 당연히 식민지 우리래. 그래서 계급투쟁 이론으로 민족의 해방을 일고자고 하는 요 간단한 A4용지 반장도 안 되는 논리가 청년들 사이에 거의 한 1년 사이에 전국에 쫙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 어디에서 강연해 하는 게 대부분 다 계급투쟁과 민족 해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말은 곱게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제 일본의 간섭을 피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노동운동으로, 농민운동으로, 여성운동으로, 청년운동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니까 보수 진보가 또 나뉘어져요. 이제 민족주의가 보수가 되고 사회주의가 진보가 돼요. 나뉘면 또 통합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배운 게 신관회라는 게 있었죠. 1927년 2월달에 만들어진 이 신관회. 근데 사실은 신관회보다도 한 해 앞서서 60만 세 운동이 사실은 좌우합작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학교 다니실 적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60만 세 운동을 배우신 일이 없으실 테고, 또 배우셨다 하더라도 학생운동으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60만 세 운동은 1926년에 순종이 창덕궁에서 죽었을 때 그 장례날 중앙학교, 연희, 중동 이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2의 3.1운동이지요. 그때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하고 천도교라고 하는 우파하고 좌우합작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60만 세 운동 1926년자 동아일보 기사들, 조선일보는 돈 받지만 동아일보는 그냥 떠여 있잖아요. 그냥 동아일보 1926년 6월달 기사 쭉 보면 조선공산당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조선공산당이 주도했다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교과서를 쓰기도 어렵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생과학연구회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운동이라고 가르쳐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60만 세 운동이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의 민족유일당 운동이라 해서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좌파 우파가 연합하는 민족유일당 운동.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데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끌고 갑시다. 이겁니다. 여기에 최고 인물이 누구냐? 안창호입니다. 안창호라는 분은 어떤 경우에 가도 사람을 뭉치게 만듭니다. 제가 독립운동사 공부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겠다 생각하는 분이 안창호였어요. 어떤 경우에도 통합을 만들어요. 만주에서는 김동삼이라는 인물입니다. 김동삼. 그분은 한 번도 사회주의자가 돼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동맹의 간부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치기 하는데 능수능란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이분들은 어쨌든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고 통합을 일구어낸 사람들이다. 이게 민족유일당 운동이 그런 좌우합작 운동이고 임시정부도 나중에 들어올 때는 좌우합작 상태로 들어옵니다. 통합을 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이 백두산이 있고 이쪽 북간도와 이쪽 서간도 있는데 이 처음에는 이 압록강 넘어 이쪽이 이제 중심이 되다가 점점 이제 북상에서 올라간다. 제가 그 영역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번 이 사진을 활용했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20년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철두철미하게 연호를 대한민국이라는 걸 쓰는데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기도 하고 그때 국호라 하고 연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꿈은 뭐냐 하면 대한민력이라고 해서 이게 한 장짜리 달력입니다. 우리 저 옛날에 벽에다가 큰 한 장짜리 달력 붙이고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학제를 넘어서 독립문으로 들어오는 이 독립 개선하는 그 장면들을 이분들은 목표로 삼았죠. 그래서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이다 해서 이렇게 독립전쟁을 꿈꾸고 살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개천절이다. 독립선언 일을 3.1절입니다. 이런 거 다 임시정부에서 개천절, 3.1절, 순국선열의 날 이거 다 거기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활약했던 것은 대체로 이렇다 하는 이야기고요. 제가, 광복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다가 저 충칭까지 가게 되는데, 나중에 광복군은 충칭의 총사령부, 서안의 2지대, 여기는 본부 1지대도 여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지대, 이런 지대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인면정구 공작대라고 해서 요거는 면은 미얀마입니다. 인도 미얀마 지역에 영국군하고 일본군하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광복군이 투입되어서 이거는 영국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지만 해서 이들이 일본의 포로 신문을 하고 정보 분석을 하고 대적 방송을 하고 그렇게 공을 세우는 인면정구 공작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광복군 총사령부가 충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요 오른쪽에 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김준엽, 장준하 이런 분들 서안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국내로 침투시키려고 했지요. 8월 6일 날 이제 이분들이 국내로 간다고 경례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출발했는데 그 비행기가 떠서 다시 내립니다. 했더니 왜? 마지막 리허설. 내일은 간다. 그리고 그날 이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OSS 사령관입니다. OSS라는 것은 전쟁 끝나면 CIA가 됩니다. 우리가 영화에 많이 보는 미국의 대외 전략 정보기구, 이 CIA인데 그 OSS의 사령관이 도노번 소장입니다. 하고 백범 김구 두 분이 서안에서 만나서 어디 있었냐면 요 뒤에 있는 여기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시지만 이지대 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안에 있는 광복군 이지대 본부에서 협정을 맺는 겁니다. 양국 사이에 국내 침투 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한데 이제 그날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해야 되겠다 하고 교섭을 이제 소련을 통해서 우리 좀 주선해달라 이런 전문이 오가는 것을 비밀 전문을 미국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끝났다. 그래서 이게 국내로 들어가는 침투 팀이 스톱돼 버린 거죠. 그 아쉬움이 백범일지에 나오죠. 네. 그 뒤에 이범석 이지대장, 여기 경례 딱 붙이고 있는 분이 이청천 총사령관, 그 다음 뒤에 엄망섭 선생, 예, 그렇게 사진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일본에 선전포고한 겁니다. 진주만 기습 소식을 듣자마자 충칭에서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외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독립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교 활동이 있는데 외교는 크게 봐서 1차 세계대전기와 2차 세계대전기로 나눕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삼고 독립선언서에 제일 처음 보면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근데 그건 이제 국내에서 나온 선언서죠. 물론 만주에서 나온 독립선언서가 아주 멋있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 국내에서 나온 선언서는 그냥 제목이 선언서. 만주에서 나온 것은 대한독립선언서. 아주 벌써 시작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립국이라는 걸 선언하고서 독립시켜다오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했던 김규식 선생이 그 대표로서 참가하고 뒤에 멋있는 황기환 선생,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초의 모델이다 하는 분이 이제 이 황기환 선생입니다. 아주 멋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관용 선생이, 여기 이관용 선생이 있고, 요 뒤에 조소왕 선생이 보이네요. 조소왕 선생이 보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파리에서 이런 잡지들을 발행해서 계속 각국 대표들에게 뿌리고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강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른쪽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이제 초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김규식,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구미위원부 외교를 담당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앞서 말했던 조소왕 선생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자마자 거기에 참가를 합니다. 하고서는 바로 유럽으로 가서 국제사회당 대회 이런 곳에 가서 인터내셔널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냥 사회당이라 이름 붙여서 우리 문제를 계속 내놓습니다. 그런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오른쪽에 서영애라는 분이, 이분은 유럽에 가서 거의 뭐라 그럴까, 이 황기환 선생은 그 파리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 서영애 선생은 파리에 가서 고등학교부터 다녀가지고 이제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소설을 내면서 한국 풍속이나 이런 것을 내면서 알리면서 한국 문제를 알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여기 밑에는 브뤼셀에서 열린 대회에 이경로, 허헌, 김범린, 이미럽 이런 분들이 유학생으로 가 있다가 우리 독립운동에 나섰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희미하지만 한번 더듬더듬 읽어보겠습니다. 고려통신사는 서영애 선생 부산 출신인데 이분이 통신사를 하나 만든 겁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불어에 굉장히 능통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보냈는데 보면 불란서 외무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편지가 왔기에 보내드립니다. 상해 법계, 상해 프랑스 조계 경관이 아주 탈법적으로 한인 12명을 체포하여 일본 경관에게 넘겨줬다고 귀사해서, 이 내용은 뭐냐면 프랑스 외무성에서 이 서영애라는 분한테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쪽이 임시정부 윤봉길 의거가 났는데 여기에 죄 없는 한국 사람들을 당신들이 잡아가지고 일본 경찰에 다 넘겨줬잖느냐,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서영애라는 분이 프랑스 정부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에서, 프랑스 외무성에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당신이 한국인 12명을 체포해갖고 일본 경관에게 넘겨줬다고 귀사에서, 고려통신사에서 계속 누차 항의하였으므로 본 외무성에서는, 그러니까 프랑스 외무성에서는 중국에 있는 공사한테 상세하게 그 사실을 보고해라 했더니만 우선 뭘 알리냐 하면은 체포된 12인 가운데 9명은 폭탄 사건에 무관함이 판명되어서 석방시켜줬고, 그래서 이제 무관함이 판명되어서 며칠 내로 해방되었은즉 그 결과 결국 체포된 한인은 3사람 뿐이다. 지금 우선 여기까지 알려준다 하는 것을 프랑스 외무성으로부터 이 서영애 선생이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을 다시 임시정부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곳에 가서 어렵게 돈이 없어서 온갖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해가지고 통신사 차려서 윤봉길 이거 직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다, 프랑스 당신들이 뭐 사랑이 어쩌고 박애가 어떠고 하면서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벌인 내용의 한 편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2차 대전기에 가면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이로 선언이 나옵니다. 요 전쟁이 끝나면 한국을 독립시킨다. 다만 이게 이제 신탁 통치라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 나라에 이 전쟁이 끝나면 독립시켜준다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담겨 보장을 한 것이 카이로 선언입니다. 이 카이로 선언, 카이로 회담이 11월 27일 날 열리는데 장제스가 여기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벌써 5월 달에 별로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장제스하고 스탈린하고 아주 원수지간이라,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루즈벨트와 처칠은 분리해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장제스하고 먼저 카이로 회담을 하고, 또 뒤에 포츠담 회담은 스탈린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 한국 문제를 넣어서 보장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가기 전에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 김규식 부주석, 조소왕 외무부장, 이청천 국무부장은 김원봉이었고, 총사령관 해서 5사람이 장제스를 만나요. 이번에 가거든 한국 꼭 독립시킨다고 받아내 주세요.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장제스는 알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꼭 좌우합작해라. 그걸 강요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좌우합작, 그때까지 나누어져 있던 걸 우리는 통합하자 해서 좌파 김원봉 정치인들도 임시정부로, 임시의정원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전후 한국 독립의 보장을 담아냅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인도의 네루, 우리가 유명한 네루 수상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잖아요. 감옥 속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딸에게
인디라 간디가 되는 그 딸에게 얼마나 한국이 대단한 나라냐 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걸 묶어서 우리나라에서 책이 나온 게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네로의 책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방법의 의열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열투쟁을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테러로 그대로 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김구는 테러리스트야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건 벌써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감에. 이것은 이승만을 띄우기 위하여 김구를 짓밟는 형태의 어감이 들어있습니다. 김구는 테러리스트야. 그런데 우리들의 의열투쟁은요 9.11 테러하고 달라요. 단 한 번도 민간인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공격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침략 책임자, 통치 책임자, 통치 기구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천황, 조선 총독, 관동군 사령관, 아니면 동양측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한 번도 민간인 공격이 없어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장진웅, 김삼 전부 다 단 한 번도 민간인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상하이를 침공하니까 상해에서 터지는 거고, 만주를 침공하니까 거기에 관동군 사령관 처단팀이 가는 거예요. 한인애국단이 이봉창, 윤봉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서 조선총독 처단팀도 들어왔고 관동군 사령관 처단팀도 갔어요. 이건 다 정보가 새서 다들 잡혔어요.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안 알려지니까 이봉창, 윤봉길 두 분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다 처단팀이 있는 거예요. 만주철도 총재 저격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고 육군 군벌은 만주를 치고 해군 군벌은 상하이를 치고 이럴 때 침략을 맞받아쳤죠. 이 배는요 이즈모라고 하는 전함이라고 불러도 좋겠고 사실은 경장갑형 순양함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 배가 9,500톤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상해 부두 앞에 황포강 중간에 떠 있습니다. 이 배가 일본이 상해를 이봉창 의거 직후에 침공을 할 때 상해사변이라고 할 때 총지휘하는 본부입니다. 9,500톤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구축함 중에서 제일 좋은 구축함이 세종대왕급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이요. 구축함 하면은 이 성차별 발언해서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뭐 그런 게 있겠나 그렇죠. 구축함 그게 뭔데? 우리 지금 현재 전투할 수 있는 배 중에서 제일 좋은 세종대왕함급 그 서해 유성용함 이런 배들이 7,600톤입니다. 이거 9,500톤짜리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때 상해를 침공할 때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동원합니다. 카가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중국군하고 싸워서 쉽게 못 이기니까 민간인 거주 지역을 완전히 묵사발내고 폭파시켜버리고 짓밟아버립니다. 그럴 때 이 상해 침략군들이 승리했다고 승전 기념식을 홍구공원에서 여는 거예요. 승전 기념식을. 이날이 일본 천황의 생일이다 이거죠. 그 단상에 폭탄을 던진 분이 윤봉길 의거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윤봉길 의거죠. 이건 민간인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침략을 맞받아친 전쟁이었죠. 그래서 우리 의열투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헌법은요, 처음에 왜 헌장이라고 했냐, 보면 헌법이 임시정부가 모두 6번 만들어요. 한 번은 재헌이고 5번은 개헌합니다. 그런데 헌장이라 했다가 헌법이라고 했다가 또 헌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헌장은 헌법보다 좀 더 웅대하고 크다는 개념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급하게 4월 10일 날, 그래 전 세계 독립운동가 대표들 오세요 전부 보내고 해서 왔습니다. 29분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29분이 논의를 한 끝에 급박하게 4월 10일 날 밤 10시에 시작해서 4월 11일 날 아침 10시에 회의를 끝냅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만듭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합니다. 지금 헌법이 어디서 왔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합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시면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얻어서 통치한다. 여기에서 정부는 임시정부요, 의회는 임시의정원입니다. 그런데 제10조에 국토를 회복한 뒤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그러면 임시의정원은 국내로 들어가면 국회가 된다. 지금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 8월 달부터 우리 기념관에서는 특별 전시가 열리는데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조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의 차가 없고 일체평등함. 남녀 평등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여기서 모습박습니다. 여성 의원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고 의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보다도 9년이나 빠릅니다. 영국은 1928년입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보다 대부분 다 늦습니다. 임시정부가 그렇게 진보적입니다. 여성 의원이요, 7명이나 나옵니다. 김마리아 여사부터. 굉장히 임시정부의 역사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했다면은 할배들이 반대해서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전부 진보적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배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할배니까. 그래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대한제국이 아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예. 대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고 우리 역사의 최초로 민주공화정을 승립시켰다. 군주전제에서 민주공화라는 말로. 제가 이 민주라거나 공화라는 거나 또는 국회, 의회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알았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국회라는 말하고 의회라는 말을 우리는 어디서 가져왔을까? 아마 일본 유학생들이 많았으니까 일본에서 가져왔겠지 싶은데 1830년대에 북경에서 선교사들에 의하여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미 국회, 의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개념이 소개되는 것은 최한기 선생의 지구전요라고, 실학자 최한기 선생이 1857년에 지구전요를 낼 때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중국의 해국도지, 그 다음에 영환지략 이런 세계 역사 지리서가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의 국내에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소개하는데 보면 컨그레스, 지금 의회 이런 걸 이제 개념을 소개해요. 근데 국회나 의회 이런 용어가 그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성 순보에 1880년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의회를 만듭시다. 이게 독립협회 때 나타난 거예요. 독립협회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국회, 의회 개념이 돌아와서 40년 지나면 의회를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고종이, 광왕제가 안 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3.1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 즉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참정권을
가지는 그 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3.1 운동도 혁명으로 불러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중국의 지도에서 임시정부는 약 27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상하이 시대. 그리고 윤봉길 의거 이후에 탈출을 해서 이렇게 돌다가 이제 1937년에 중일전쟁이 나게 되면은 남경 대학살이라는 게 벌어지는 직전에 탈출해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남경 장제스 정부는 저 충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유는 바닷가로 가야 국내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광동에 갔는데 바로 일본군이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충칭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8년, 그리고 마지막 충칭에서 5년. 그래서 약 26년 반 정도의 27년의 역사를 보낸다. 그 중에서 상해가 한 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루트를 따라서 이제 탐방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잘릴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 사진은 제일 위에 보시면 대한민국 제34회 의정원, 아까 말씀드렸죠, 의회. 이때가 좌우 합작됩니다. 좌파 우파가 다 합작됩니다. 여기 김구 주석이 앉아 있고요. 여기 방순이라고 하는 여성 의원 보이죠? 여성 의원이 여러분들 실물로 존재합니다. 오른쪽에 눈 매서운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포상해라 마라 야단이었던 김원봉이라는 인물이고, 이 좌우 합작 상태의 의정원 모습입니다. 임시정부가 국내로 돌아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환영을 했을까? 미 군정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각서를 쓰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은 각서를 안 쓰면 비행기를 안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각서를 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어떻게 반겼느냐? 환영,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했다고. 전국에 이런 탑을 만들어요. 신문 기사를 보면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개선문을 만들어서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그 개선 환영회를 하는 거죠. 여기 전찻길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동대문 근처 어디겠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선 환영회를 하더라.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이제 개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임시정부에서 정부로 어떻게 개성되는가? 헌법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이것은 1948년도 재헌헌법입니다. 이때 나이가 제일 많은 이승만 의원이 임시국회의장이 됩니다. 자, 국회의장이 되어서 자기가 신익희 부의장한테 잠깐만 나 발언권 해서 자기가 의원이 되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속기록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헌법 맨 머리에 더 써넣을 것은 우리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민년 3.1 혁명에 골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정신을 계승해서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 이거 꼭 넣어라. 넣어야 된다. 안 넣으면 연합군 덕분에 독립한 것밖에 안 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꼭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연합군 선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좀 야단이긴 하지만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장이 분명히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다가
넣습니다. 그 속기록 보면 재밌습니다. 그 재원국회 의원이 질문합니다. 신익희 부의장에게. 그 의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아, 그거 꼭 들어가요. 그 이야기를 계속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들어가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거예요. 세계에 선포한 그 독립정신을 개성해서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그때 세웠고 또 지금 재건한다는 거예요. 군정 3년 공백을 넘어서서 우리가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등등 해서 계승하여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하면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48년도 헌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요걸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요게 복선입니다. 요건 단기죠. 네. 요게 이제 복선입니다. 연호도 개성하는 거예요. 연호란 말을 잘 안 쓰시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연호를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명나라 연호 사용했어요. 청나라 때 되면 청나라 오랑캐 연호 사용 안 한다고 숭정기원 몇 후 해가지고 100년이 200년이 지나도 명나라도 없는데 명나라 마지막 연호를 사용합니다. 생각하면 참 속 터집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연호를 처음 언제 사용하느냐? 바로 청일전쟁 때입니다. 일본이 깨지는 걸 보면서 1894년에 우리 연호를 개국으로 씁니다. 1392년 조선의 건국을 1년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처음 들으시죠? 예, 개국으로 연호를 삼습니다. 그러다가 1896년에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씁니다. 양력을 처음 쓰면서 건양. 그리고 그 이듬해에 광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광무는 다 아시다, 그죠? 광무, 순종 때 와서 융희 이렇게 옵니다. 자, 우리의 연호는 중국 연호를 쓰다가 청일전쟁 때 와서 개국이란 연호를 쓴다. 왜? 그 일본하고 무슨 뭘 맺고 이러려면 연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 연호만 쓸 수 없잖아요. 다 일본이 반대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1910년에 나라가 딱 망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연호를 뭘 써야 되죠? 소와, 메이지, 다이쇼, 소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본 연호를 쓰는 겁니다. 근데 나라 밖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그때부터 처음으로 단기를 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릴 때 단기를 썼잖아요. 그 단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면 관보에 개국 504년 이렇게 1895년에 이렇게 이런 연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는 이태준 선생이 안창호 선생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여기는 단군기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태준이란 분은 몽골 울란바토르의 의사라고 했던 그분이죠. 그분이 미국의 안창호 선생한테 보낸 편지가 그때 연호가 단군기원 이렇게 단기로 적었어요. 즉 1910년 나라가 망하면 융의를 계속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라 밖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단기를 썼다. 국내에서는 일본 연호를 썼다. 그렇게 단기를 쓰다가 여기도 보시면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1917년에 나온 대동단결 선언. 여기에 또 단제기원, 단기를 씁니다. 국내에서 나온 독립선언서입니다. 조선건국 4250, 이게 단기죠.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국내나 국외나 국내에서는 몰래 쓰겠지만 단기를 쓰는 거예요. 1910년 이후에는. 없어진 순종 연호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 연호가 대한민국 원년.
보셨죠? 어이구.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사진 막 끌고 모았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대부분 처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최준내는 김구의 아내입니다. 김구 선생이 여자 복이 진짜 없는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결혼하려고 했는데 죽어버리고 못하고, 그러다가 안창호 선생 여동생 안신호 여사하고 둘이 결혼할까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당신 오빠가 말이야 미국 가기 전에 나한테 허언을 했는데, 그건 동생은 모르죠. 그래서 김구한테 너 사기꾼, 저 여자는 그 오빠가 나하고 결혼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헤어지게 돼요. 하여튼 뭐 김구는 3번이나 여자 복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빠라지를 했던 이 최준내라는 여사와 결혼을 했는데, 백오인 사건이니 뭐 안명헌 사건이니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옥살이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요 큰아들 김인이라는 아들을 두고 김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신 장군 공군참모총장하고 교통부 장관을 했던 분이 여기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 근데 여기 보시면 최준내 무덤인데 리얼 니언해 디귿달 치읓 지읒 날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4222년 디귿달 3월 19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단기인데 이분이 태어났던 해는 소급해서 단기로 쓴 거예요. 1800 80 몇 년도이지만 어쨌든 그때 연호를 광무도 아니고 이때는 뭘 해야 되겠나, 건양도 아닌 것이 개국 몇 년인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청나라 연호를 써야 될 형편이에요. 그때 단기로 탁 이렇게 표시를 해요. 대한민국 비협회 기억달 기억날 죽음, 1926년 1월 1일 죽음. 이 둘째 김신을 낳고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상해는 집이 땅 비싸니까 굉장히 가파릅니다. 계단에 떨어져서 여기 상해예요. 그래서 폐병이 심해져서 죽습니다. 그 죽은 아내의 빕니다. 여기서 연호를 단기로 쓰고 대한민국 연호를 썼다는 거 보실 수가 있지요. 남편 김구세웅. 이렇게 한글로 비문을 쓰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김두봉이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연안으로 갔던 그 김두봉은 원래 한글 학자입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한글 맞춤법, 한글 사전을 편찬한 사람입니다. 김두봉.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유진초이라고 하는 황귀한 선생의, 지금 이분 유해는 국내로 재작년에 모시고 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빈대 대한인, 딱 국명이 나옵니다. 대한인 황귀한 지묘, 민국 5년 4월 13일 영면, 민국 5년 1923년.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정한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대한인 국민회, 이 대한인 국민회 입회 정서에도 보면 대한민국 23년 1941년입니다. 입회 정서에. 이 대한인 국민회가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관보는 우리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 다 압니다. 관보가 뭔지. 관보 제1호입니다. 제1호에 법률이 실려 있고 헌법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거는 이승만 정부가 발행한 1호 관보입니다. 2호, 3호 관보 다 이 대한민국 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재헌국회의 헌법은 연호를 뭘 썼죠? 제가 아까 복선으로 이야기한다 했죠. 단기를 썼죠. 자,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연호를 쓰고 저 국회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단기를 쓰면 이게 양쪽 문서가 어떻게 돼요? 충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합니다. 원래 재헌국회 개회식 때도 자기는 대한민국 연호를 씁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안 되겠다 하여 연호에 대한 법률을 만듭니다. 의결을 합니다. 요즘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토론이 벌어져요. 속기록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재헌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난 30년 동안의 민주공화 정부 인정한다. 그럼 그거 써야지. 한데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미군정 시대에 들어오면서 미군정은 서기를 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써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국내에서는 단기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호적 동본 같은 거 보면은 붉은 줄 딱 끊고 단기를 서기로 고친 자국을 옛날에 봤습니다.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할 거고, 절대 못 봤다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어린 나이가 될 것 같아요. 뭐 일부러 못 봤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적동본 보면은 많이 고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는 제적동본에는 일본 연호를 단기로 고쳤다가 단기를 다시 서기로 고친 제적동본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미군정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연호를 모든 대장을 다 일본 쇼와 다이쇼 메이지를 한국 단기로 다 고치는 작업을 이때 했습니다. 미군정 시기에. 그런데 아직도 가려면 멀었고 한참 가고 있는데 또다시 대한민국으로 연호를 또 바꿔요. 우리 행정력이 안 돼요. 우리 행정력을 못 따라갑니다. 요게 6. 아무리 힘들어도 대한민국 연호로 가야 돼. 4. 그래서 6대 4로 국회에서 단기 사용을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걸고 이때까지 계속 요구했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9월 25일 날 통과되자마자 9월 26일 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요. 국회가 의결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데 따르면 내가 주장을 해왔으니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지난 과정에서 계속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상해에 있었던 남경에 있었던 어디 있었던 민주공화정부를 유지해왔잖아요. 왜 그 역사를 버리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열강의 선물밖에 안 돼. 이 이야기야. 둘째는 왜 하필이면 저 고대 시대에 단군에서 끌고 오느냐, 연호를.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 이듬해에도 또 담화문 또 발표해요. 너무 속이 상했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추앙한다는 사람들도 이 건국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추앙하려고 하면 건국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1919년의 건국이에요. 아니면은 이승만을 정식으로 반박을 하든지, 그건 모르고 지금 주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서기는 5.16 쿠데타가 나고 그해 겨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기를 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5.16 쿠데타 나고서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연호를 계속 개성했다. 대통령이란 말은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프레지던트란 말을 일본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쓰기는 우리가 쓰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이나 태극기를 3.1 운동 때 태극기 종류도 많기도 많습니다. 무조건 찍으면 다 태극기인데 이걸 법률로 하나로 정한 것이 충칭 시절입니다. 또 애국가, 안익태국의 애국가로 정한 것도 충칭 시절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시기에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국가 이름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하니까 한 덩어리 같지만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고 임시정부는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망명 시기에 움직여 나가는 정부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면 정부가 되는 거예요. 의회는 임시의정원에서 국회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냐고요? 임시정부 시기에 대한민국도 있고요. 정식 정부 시기에 대한민국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진 것이다. 단절된 것이 아니고 이어진 것이다. 가장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가장 강하게. 역사를 분절로 보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으로 근대국가를 세운 세계사진까지다. 제가 좁쌀처럼 좁은 동네 이야기로 하지 말자. 전 세계로 보자.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국가를 내세우고 정부와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끌고 간 나라. 그것도 27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 이 지구상에 있으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식민지 통치 덕분에 근대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근대국가를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다가 자꾸 침을 뱉고 그러냐.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해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과정에 아마 이 자리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그 중심 축에 조선총독부가 있다? 그 축에 바로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정립해서 알려드립시다. 이게 저희 기념관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념관에 오시면 이런 상징벽이 있는데 제목이 역사의 파도입니다. 상당히 파도가 일렁이는 같은 상당히 긴 벽입니다. 저 뒤쪽에 인왕산이 보이고요. 이 벽에 이 사이사이에 골골에 글씨를 새겨뒀어요. 뭘 새겨놨냐면 제일 먼저 독립선언서,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선언한 것, 독립국을 선언했으면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강아지도 이름 짓는데 독립국을 선언했어요. 뭐라고 할래? 대한민국을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하면서 첫 헌법 임시헌장을 새겨뒀어요. 그리고 48년도에 헌법 전문, 기미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전 세계에 선포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하는 그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헌법, 법통을 개선한다. 이것이 이제 저희 기념관에서 상징벽에다가 새겨놓은. 그리고 저희 기념관의 전시 제일 끝 마무리의 마지막 멘트가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 의암대상 받으면서 이 빚을 언제 갚나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시민강좌를 기념관에서는 하지만 나와서는 하지 않고 교사들을 위한 교원연수는 어디든지 가지만 일반 시민강좌는 하질 않았습니다. 오늘 춘천에 빚 갚으러 왔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저 기념관에 오시면 또 뵙고 또 현장의 유물들을 봐가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정에 제가 아주 감격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